228쪽 대한민국 정부 수립입니다. 1948년 5월 12일 5.10 총선거를 통해서 재헌국회가 구성이 되고 재헌헌법이 제정 공포됩니다. 국회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간접선거죠.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되고요. 대한민국 정부는 미 군정으로부터 모든 행정권을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48년 말 유엔 총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하게 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이승만 정부는 정부 수립 이후에 여러 문제에 당면하게 되고 물가 문제라든지 산업 편중 문제라든지 친일파 문제라든지 농지개혁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당면하게 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전히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좌익, 우익 이렇게 이념에 따라서 세력이 나뉘어져 가지고 여전히 사회가 혼란스러웠으며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세력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강조했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승만 정부는 여러분,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여전했었어. 좌우익의 대립이 여전했었고 이승만 이승만 정부의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산주의에 반대한다. 반공을 내세웁니다. 반공체제를 강화해서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반공을 강화합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보안법, 국가보안법이라는 건데요. 국가보안법. 원래 국가보안법이라는 거는 국가 질서를 물랑케 하는 국가 질서를 물랑케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지만은 제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승만 정부는 좌익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합니다. 여수 순천 사건. 여순 사건이라 하는데 여순 순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가보안법 좌익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좌익 세력을 감시하기 위해서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것을 조직하게 됩니다. 국민보도연맹. 좌익 세력을 전향시키고 보호 또는 계몽한다는 명목으로 국민보도연맹을 조직합니다. 즉, 좌익 세력이었다가 전향한 사람들을 따로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국민보도연맹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그렇지만 이 국민보도연맹에는 좌익 세력과 관련이 없는, 전향과 관련이 없는 무관한 사람들도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중에 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된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게 됩니다.
전향한 좌익 세력뿐만 아니고 전혀 관련이 없는 민간인들이 가입된 국민보도연맹이었는데, 이 국민보도연맹이 한국전쟁 중에 국민보도연맹원들이 학살당하게 되는 거지. 즉 민간인 학살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굉장히 강조했었고, 좌익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제정을 하고 국민보도연맹을 조직했음을 꼭 기억합니다. 페이지 넘겨보세요. 230페이지.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반민족 행위자 처벌, 그 다음에 농지개혁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민족 행위자, 즉 친일파, 매국노를 처벌하는 것은 우리 역사의 과제였어. 우리 역사의 과제였지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지. 자,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 정권 때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라는 것을 제정하게 됩니다. 반민족 행위, 친일 행위 처벌법,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게 되고요. 반민족 행위자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게 됩니다.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라고 합니다. 반민특위. 자, 여기 반민특위의 구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합니다. 반민족 행위자들을 재판하는 특별재판부를 구성을 해서 7,000여 명의 반민족 행위자를 선정을 해서 조사하고 체포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승만 정권은 이 반민족 행위 처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이승만이 뭐라고 하냐면, 좌익 반란 분자 색출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을 마구 잡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민 행위자들 중에서 특히 이제 경찰들, 고문 경찰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당시 반민특위에서 노덕술과 같은 고문 경찰들을 잡아들이니까는 이승만이 말을 하길, 야, 그 경찰관들은 좌익 세력을 잡아들이는데 아주 능력이 있는 경찰관들이야. 이런 경찰관들을 반민족 행위자라고 해서 잡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지. 이승만 정권은요, 여러분, 이승만 정부는 반민족 행위 처벌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오히려 반민특위 소속,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들을 오히려 반민족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이고, 경찰들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기도 하는 거지요. 프락치 사건이라고 해요. 여기 체크할게요. 국회 프락치 사건. 프락치라 해가지고 이 반민특위 국회의원들을 프락치라고 해가지고 이 국회의원들을 오히려 잡아들이게 되면서 반민특위 활동이 위축되게 됩니다. 그리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개정이 되어서 50년 6월까지 원래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적용이 되는 건데 49년 8월까지 반민 행위 처벌법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반민특위 활동이 흐지부지 유명무실하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민특위 행위자로 체포된 사람들 중에서도 제대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했다.
즉 여러분, 반민족 행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미군정 때 메가더의 포고문을 보시면 기존의 일제 체제, 일본 제국주의 일제시대 때 관료들 그대로 기용한다는 내용이 있잖아. 즉 미군정 시기 때 일제시대 때 관리들 그대로 기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 때 이 반민행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 두 번의 미군정 시기, 그 다음에 이승만 정권 때 반민족 행위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함으로써 우리 역사는 제대로 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고 넘어오게 됩니다. 이승만의 담화문 보면요, 지난날의 구에 대해서 앞날의 장애가 되는 것보다 지난날에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에 얽매여 있다가는 좌익 세력들, 공산주의 세력들, 반공에 소홀하게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자, 그 다음에 농지개혁입니다. 농지개혁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든 농민들의 열망이었지. 뭐가? 내 땅에서 내가 농사 짓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지주제가 강화됩니다. 우리 토지조사 사업으로 경작권이 부정이 되죠. 경작권이 부정이 되면서 많은 경작권을 가진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60% 이상의 경지가 소작지였다는 거지요. 광복 이후에 대다수의 농민들은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싶어 했지요. 경자유전의 원칙, 자기 땅에서 자기가 농사 짓는다. 농사 짓는 농민이 토지를 가진다. 경자, 농사 짓는 자가 땅을 가진다라는 원칙 아래서 농지개혁이 실시됩니다. 이미 여러분 북한에서는 1947년에 북한에서는 토지 개혁이 진행이 됩니다. 1947년. 농지 개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10년대에 토지 조사 사업이 있었죠. 조사 사업.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경작권이 부정이 되지요. 그러면서 많은 경작권을 가졌던 많은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지요. 일제강점기 지주제가 강화돼서 60% 이상이 이제 소작지가 되는데, 광복 이후 많은 농민들은 자기 땅에서 자기가 농사를 짓고 싶어 해요. 그치? 농사 짓는 농민이 토지를 가진다. 경자, 농사 짓는 자가 유전, 토지를 가진다라는 원칙 아래에 농지개혁이 진행됩니다. 이미 여러분 북한에서는 1946년도에 토지개혁이 실시돼요. 남한에서는 미군정 시기에 일본인이 두고 간 귀속농지라고 해요. 일본인이 소유했던 농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하기도 했는데, 제대로 된 농지개혁은 이승만 정부 때 실시됩니다. 본격적인 농지개혁은 정부 수립 이후에 진행이 되고요. 원칙은 경자유전입니다.
49년 6월 경자유전의 원칙 아래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되고요. 이 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주로부터 유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분배한다는 방식으로 농지개혁을 실시합니다. 당시 정부가 세웠던 기준은 한 가구당 5인 기준이거든요. 한 가구당 3정보를 상한선으로 삼습니다. 3제곱미터. 그러니까 여러분 3정보 이상의 토지를 가진 지주들은 국가에게 돈을 받고 토지를 판매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국가는 농민들에게 돈을 받고 토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나라는 농지개혁으로 지주 소작제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자기 땅에서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토지개혁이 진행이 된다는, 토지개혁이 실시가 된다는 소식을 미리 접한 지주들은 미리 토지를 처분합니다. 토지를 미리 처분을 해요. 토지개혁, 농지개혁 이전에 이미 처분을 해요. 왜냐면 농지개혁을 하게 되면 실제로 자기 땅을 이제 국가에다가 판매하게 되는데 당시 국가가 바로 현금을 주지 않았거든요. 지주가 3정보를 넘어서는 토지를 국가에다가 팔잖아요. 매매하지. 그러면 국가는, 정부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 유상 매입이잖아. 그런데 바로 현금을 지불하지 않아요. 지가증권이라는 거를 발행해요. 국가가 당시 돈이 없어 여러분. 그래서 증권을 발행을 합니다. 증권을 발행을 하고 이후에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 농지개혁 이전에 이미 몇몇의 지주들은 자기의 토지를 처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민들도 이 토지를 돈을 주고 분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갚는 게 국가에게 이제 이 유상 분배가 여러분 5년 동안 이제 농민들이 국가에다가 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농민들에게. 그래서 분배받은 토지를 되팔고 다시 소작농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가증권을 현금으로 바꾸지 못해서 당시 중소지주층들이, 그러니까 당시 지주층들이 이 정부로부터 발행받은 지가증권을 제대로 현금으로 바꾸지 못해가지고 이 지주들이 산업자본가로 전환하는 데 실패하기도 했다는 거지요. 이게 농지개혁의 한계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볼게요. 지금 45년도 말, 47년도. 자, 우리 농지개혁법이 지금 49년도 6월에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되잖아요. 보시면, 자, 소작지가 굉장히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자작지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작지가 증가하고 소작지가 감소한다. 이거는 49년도 6월 농지개혁법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보입니다. 여기 귀속재산 처분이 나와 있는데요. 귀속재산이라는 거는 일본인이 두고 간 재산을 말해요. 귀속재산은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일본이 이제 패망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기계, 산업체,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거 그대로 두고 가거든요. 그러면 미군정이 일본인이 두고 간 이 재산을 미군정이 자기들이 이제 접수를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이승만 정부에게 이 귀속 재산이 이관되는 거지요. 당시 이승만 정부는 귀속 재산 처리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일본인이 두고 간 이 귀속 재산을 매각, 판매를 하는 거지. 이런 귀속 재산을 부여받은 몇몇의 사람들이 재벌이 되기도 하는 거지요. 당시 귀속 재산은 시장 가격보다 굉장히 싸게 이제 판매가 되었고, 그 다음에 최고 15년까지 이제 그 값을 치르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귀속 재산을 사들인 자본가들이 재벌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지요. 귀속 재산 처리법 여기까지입니다.